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20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 단원이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암기하셨죠? 자, 오랜만에 1단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원 행정법 통론이었고요.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정보, 6단원 행정쟁송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심판으로 나눠져 있고, 행정소송은 항당민기 취무부. 그렇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도까지도 다 암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은 당대의 재정관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우리가 제소 기간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기본서는 38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제소 기간은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기간을 아예 안 정해 놓으면 약간 그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좀 불안한 지위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시켜놔서, 만약에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라, 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 내용이 좀 길지만 이 조문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여기서는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 처분 등이 있음을 그 민원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다면 그날부터는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는 제1항의 규정, 즉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 90일 같은 경우는 불변기간이라 그래서 법원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사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 규정은 불변기간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이따가 자세히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분명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처분이 있었던 날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해버리면 행정심판이 끝날 때쯤이면 제소기간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이 조항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준수 여부는 원칙상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제소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이건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제소 기간을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기각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 각하 자체가 이제 부적법하니까 각하된다라는 의미지, 각하와 부적법 각하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불변기간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 딱 픽스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행정소송법 안에는 없는데, 행정소송법 8조에서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90일 1년 정해놓고,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과 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도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제 실무에서도 가장 이게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소 기간을 넘겨버리면 아예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떤 사건을 의뢰받으면 제소 기간부터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주관적 제소 기간은 내가 알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이라 표현을 하고요. 객관적은 내가 몰랐지만 어찌됐건 소송이 그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객관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재결이 있었던 날, 이거는 재결을 못 받았을 때는 그 재결도 어찌됐건 처분처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1년이 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즉 행정심판을 거쳤거나 거치지 않을 때 내가 알았냐 몰랐냐, 또는 몰랐을 때 이거를 따져봐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0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위에 규정 보면 있었던 날로
그 안날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났지만 아직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안 지났으니까 소송 제기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라도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거는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요. 처분의 위법까지 있냐 없냐를 내가 확인한 날을 이 안 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내가 언제 어떤 처분을 통지를 받았다. 그럼 그 자체 그 날로부터 90일이 기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처분을 받아놓고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안 위법한지를 따져보니까 한 10일 정도가 지났다. 그럼 그걸 안 날로부터 30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례 문구 그대로 잘 기억하시고요. 보통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라고 하면 그 처분에 대한 서류가 내가 민원이라면 내 집 주소에 송달되는 등, 그쵸? 보통 송달이 되면 내가 그 처분을 받은 걸 알죠. 왜냐면 뭐가 송달이 돼요? 그 처분 문서가 오니까 집으로. 그래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진 때가 바로 이제 송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송달이 되면 그 처분이 있음을 그 민원인이 알았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처분서가 집에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행정청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좀 미리 서류를 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분의 내용을 좀 미리 알고 그 이후에 송달이 됐다. 그럼 그 기준을 언제로 봐야 되냐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이미 그 송달은 안 됐지만 미리 행정청 가서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알게 됐으니까 안날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하지만 그런 규정은 따로 없죠. 송달되기 전에 미리 뭐 가서 알게 됐다고 된다면 그때부터 규정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조금 더 기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정식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준점을 삼는 거지 그 전에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 전날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게 나중에 행정심판 배울 때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오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지금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규정을 좀 잘못 알려주면 그 잘못 알려준 규정대로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90일, 180일, 여기는 90일 1년이지만 행정심판은 90일, 180일입니다. 90일, 180일이 아니라 뭐 100일, 200일 이렇게 알려줬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잘못 알려줬을 때는 그대로 잘못 알려주더라도 원래 90일, 180일인데 100일, 200일이면 뭐 95일 때 됐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게 해줘요. 행정심판은.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방금까지 봤던 거는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때 기준을 좀 자세히 본 거고요. 그 다음은 불특정인에 대한 고시나 공고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기산을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고시나 공고 자체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특별히 그 고시나 공고 규정 자체가 민원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소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정해서 제소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고시 공고하게 되면은 관계 이해인이 그 고시 내용을 집으로 통보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어떤 처분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현실적으로 그 고시나 공고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질 수도 없죠. 왜냐? 그 사람이 고시 내용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그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 일로부터 90일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불특정인에 대해서 고시 공고했을 때에는 똑같은 거죠. 이거에 대한 판례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특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어떤 처분서가 날아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특정인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공고 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에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으면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어찌됐건 그 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청이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건 처분이 아니었죠.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까지 해줘야지만이 처분이 보통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아니 이때 처분이 있는 날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등의 방법으로 효력이 일단 발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으면 아까 우리 송달한 것처럼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1년으로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송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나 뭐 관계인이 받는 송달도 있지만 공시 송달도 있죠. 그렇죠? 공시 송달은 그 사람이 계속 송달을 했는데 주소지가 바뀌거나 뭐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공시 송달이라 그래서 관보나 공보에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바로 공시 송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직접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 송달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했죠. 대신에 처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1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외적으로 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1년 같은 경우는 아까 1년이 경과해도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정당한 사유란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 자체를 따지는 소송 자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송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데, 웬만하면 정당한 사유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불변기간은 1항만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2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조문을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로 갑니다. 행정심판을 거쳤고 재결서, 판결문 같은 거라고 했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란 거는 첫 번째 원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본을 내가 송달을 받았다. 그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 둘 다 관계없이 어찌됐건 하나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그 날로부터 우리가 재결서 정본을 받으면 90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해서 다른 뭐 날이나 이런 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칙은 행정심판은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행정심판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부터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가정해서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따지지 않고 어찌됐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대신에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행정심판도 제소기간이 있다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90일, 180일인데 이미 안날로부터 한 100일 정도가 돼가지고 이미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은 당연히 각하가 되겠죠. 근데 그 각하에 대한 결정 정본을 받아가지고 그 재결서를 가지고 나 어찌됐건 행정심판 거쳤고 재결 받았으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행정소송의 기산점이 90일 시작되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아예 각하죠. 그래서 청구하였다가 각하 재결을 받은 후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연히 각하 처분을 내린다라는 것.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재결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이런 꼼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소기간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데 행정심판이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줘서 행정심판을 실제로 제기를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내가 행정소송으로 가려고 한다. 이럴 때는 재결서 종본 송달일로부터 계산해 줍니다. 왜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원래는 못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민원인에게 100%다 책임을 물게 해서 소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또 예외의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에 이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거나 또는 행정청이 뭐 기간을 좀 잘못 알려줬다거나 이런 거는 이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두 개 포인트는 이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겼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만약에 재결서 정본을 못 받았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그 행정 심판을 안 거쳤을 때 마찬가지 1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된다 했어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 못 받았다면 그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3자유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처분으로 인해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처분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행정소송을 걸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취소소송 제소 기간이 적용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 제3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처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3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을 알았다면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 얘는 불변기간이죠. 근데 얘는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서 법원이 1년이 넘더라도 소송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규정 잘 기억하시고요. 자,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이 있어가지고 그 위헌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면 당연히 그 위헌결정이 있었던 날 또는 위헌결정이 있으면 안날로 각각 계산해서 1년, 90일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 변경에 있어서 제소 기간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 종류가 바뀌었을 때 우리 소송 종류는 뭐가 있어요? 항당, 민기, 취민부가 있었죠. 그 안에서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 소송을 바꾼다거나 소 종류를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소 기간을 잘 지켰다면 당연히 중간에 소 종류가 바뀌더라도 종류가 바뀐 날 다시 제소 기간을 따지냐?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류는 그대로니까요. 종류는 그대로가 아니라 종류는 바뀌었지만 원래 그 처분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종류가 바뀌었을 때는 처음 소송이 제기될 때가 기준이다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청구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소송 종류는 그대로 취소 소송 또는 뭐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청구 내용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원칙상 청구 취지 변경으로 종전의 소송은 취하가 되고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는 그 소의 변경, 즉 청구 취지 변경이 있는 때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초에 청구를 제기했을 때는 제소 기간 안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청구 취지를 바꾸면서 그 기준일로 따져보면은 안날로부터 90일이 넘었다. 그러면은 각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소송 제기할 때 청구 취지를 잘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이후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를 추가했어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선행 처분이랑 후행 처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쭉 오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이 있는 그 처분의 내용이라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앞에 처분, 후행 처분이 계속 연결돼서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행 처분을 취소시키면 당연히 후행 처분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은 앞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외니까. 원칙의 예외. 이렇게 간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이런 걸로 주는 거죠. 중간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과연 그 제소 기간의 기준점을 앞에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 후행 처분으로 취지를 변경했을 때로 봐야 되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따서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바로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2번도 볼게요. 선행 처분에 대해서 제소 기간 내에 취소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가 되어서 계속 중에 있었는데 행정청이 그 선행 처분에서 문헌에 처분서 문헌에 일부에 오기가 있었어요. 오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그것만 정정하면 되는데 굳이 선행 처분을 취소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게 포인트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럼 일단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후행 처분이 내려졌으면 선행 처분도 이제 직권으로 취소됐으면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소송은 뭐예요? 선행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었겠죠. 그럼 소송 청구 취지가 아예 바뀌어야겠죠? 왜냐? 최초의 처분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으로 그걸 취소해달라는 청구 취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과 앞에 원칙으로 가버리면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행정청이 갑자기 그 오기 하나 때문에 청구를 취소해버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내렸는데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소송 제기했을 때 적법했다면 당연히 중간에 청구 취지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개 판례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소송을 이제 병합했을 때는 추가 병합 신청이 있을 때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다른 종류의 항고 소송 제기 시에는 그때는 처음 소가 제기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판례가 이거예요. 어떤 처분을 또 병합했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보충력 편입 취소의 소송을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요? 보충력 편입 취소. 그렇죠? 이 처분을 다투고 있었는데 그 소송을 다투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 처분, 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했어요. 자, 각각의 처분이 말 그대로 다른 처분들을 지금 하나의 소송에서 다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병합시켰죠. 그럴 때는 각각 이 처분 병합시켰을 때 제소기간을 개별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죠. 근데 이 밑에는 동일한 행정처분인데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을 했어요. 즉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 소송은 종류만 다른 거죠. 처분 자체는 똑같죠. 그렇죠? 동일한 행정처분이니까. 그럴 때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소 변경이랑 비슷하죠. 소송 종류의 변경이랑 이거랑 똑같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소 기간을 지켰으면 당연히 추가로 병합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행정처분 가지고 다투는 거니까 처음 걸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처분 변경 명령 제기에 따른 변경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내가 제기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그 기존에 했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이라고 우리가 대상 적격 때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뭘 보고 있어요? 제소기간을 보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는, 우리 행정심판 거치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행정심판에서 그냥 졌든 기각 재결을 받았든 아니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받았든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뭐 나중에 여러분 행정심판 공부할 때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때 공부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은 아니고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도 그러면 행정심판 거친 것처럼 좀 늘려주냐, 뒤로 당겨주냐, 뒤로 밀려주냐, 당겼다고 보기 좀 그렇죠. 뒤로 밀어주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이의 신청이 있고요. 특별 행정심판에 속하는 이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이의 신청일 때는 예를 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이 있죠. 그럴 때는 개별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행정심판에 속하는 이름만 이의신청일 때에는 어쨌든 행정심판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로 뒤로 밀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 기준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심판을 거쳤어요. 근데 조세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재조사 결정이 나면 그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로 원래 가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 재조사 결정은요, 반드시 그 결정이 있고 나서 행정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재조사 결정을 받아서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해버리면 어떤 걸 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 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후속 처분을 내리면 그 후속 처분 가지고 내가 행정소송을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 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더 미뤄집니다. 뒤로. 아시겠죠? 재조사 결정이 포인트 키워드예요. 그럴 때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90일로 바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각 거부 처분마다 별도로 제소 기간이 진행된다는 거 앞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취소 소송의 그 제소 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른 소송일 때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냐라고 표로 간단히 보면 우리가 취무부죠. 지금 우리가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비교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무효 확인 소송 먼저 볼게요. 가운데 무효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취소랑 무효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로 하자가 크면 무효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자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처분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뭐 1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은 여기 있는 제소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취소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87년도 판례긴 합니다. 요즘엔 거의 없는데 무효 확인 소송이긴 한데 종류를 따져보면 근데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그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무효 확인 소송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뒤에 말이 중요하죠.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결국엔 뭘 구하고 있어요? 취소를 구하는. 결국엔 취소 소송으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무효 확인 소송에도 불구하고 제소 기간을 적용하는 건 요 판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나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거부를 할지 말지도 말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부작위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죠. 그럴 때에는 원래 우리가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처분을 기준으로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이렇게 하는데 부작위는 처분 자체가 없는데 제소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준용하겠어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이라는 가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그 부작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행정심판으로 다퉜다.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겠죠. 그럼 그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1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위에 거고요. 아래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처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항당민기할 때 당사자 소송. 그렇죠? 제가 따로 우리 항당민기 취임부 다시 페이지 안 가져와도 되겠죠, 여러분? 그때 당사자 소송은 따로 제소기간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고요. 단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심 절차입니다. 당대의 재정관에서 그게 바로 전심 절차죠. 한번 규정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도 올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혹은 행정심판이랑 소송 같이 제기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규정에 다만 다른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그걸 거쳐야지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적은 네 맘대로, 필요적은 반드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예외적으로 필요적, 즉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요거는 거쳐야지만이 행정소송 갈 수 있다라고 특별히 정해놨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가야지 그걸 안 거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하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잘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들이 1번부터 이렇게 8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좀 떠오를 겁니다. 어디서 봤죠? 우리가 앞에 366쪽에서 대상적격을 공부할 때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 거친 다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걸 공부했을 때 원칙은 원처분주의라 그래가지고 원처분 자체 즉 행정청으로부터 처음에 처분을 받은 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은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런 애들이 이제 재결주의라고 했었죠. 그런 애들이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4, 5, 6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재결주의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랑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각각 의미도 다르죠. 의미는 재처분 우리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라는 의미고 원처분주의에 반대되는 방금 봤던 원처분주의에 반대되는 재결주의 같은 경우는 재결주의를 거쳤을 때 반드시 거치라는 의미는 아닌데 네가 만약에 거쳤다면 그 뒤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게 바로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개념은 일단 달라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요 세 개가 다 있는데 필요적 행정심판주의 전치주의에 해당하면 전부 다 재결주의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 잘 보세요. 2번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365쪽에서 보는 것처럼 원처분주의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지금 4, 5, 6 같은 경우는 재결주의였어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원처분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무조건 재결주의도 아니고요. 무조건 원처분주의도 아닙니다. 즉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는 그 자체로 다른 개념이고 임의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각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기 때문에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이 행정법 공무원 시험에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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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잘 비교해가지고 요거일 때 요거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정말 어렵게 낼 때나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까탈스럽게 낸다면 언제든지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적 행정심판주의에 해당하는 얘들은 전부 다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X를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죠. 아시겠죠? 두 개는 개념도 다르고 무조건 매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애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 전부 다 그 세금과 관련되는 처분을 받았다가 내가 이걸 다투고자 한다. 그럴 때는 국세는 심사심판 청구,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뒤에 행정소송으로 나갈 수 있다. 잘 기억하시고요.
공무원 소송심사, 또 도로교통법상 처분, 내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 취소받았다. 그럴 때도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되고요. 감사원,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같이 받고요. 과세관청의 압류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런 예들을 눈에 좀 익혀놓으시고 나중에 OX 풀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에 바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의 완화라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반드시 제기는 해야 되지만 그 행정심판에 대한 그 결과인 재결까지는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경우가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을 보통 제기는 했지만 왜 그 결과는 안 받아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60일이 지나도 재결을 안 해줘요. 그럴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재결 결정이 없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넘어와도 된다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도 심판은 제기는 하되 재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때에는 재결을 안 받아도 행정소송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에 좀 익혀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기 자체도 안 해도, 원래는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 자체를 안 해도 취소소송 갈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종 사건에 관해서 이미 행정심판에서 진 적이 있다. 그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동종 사건에서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또 제기할 필요 없이 취소소송으로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에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를 거쳤다면 그때면 또 단계적으로 또 제기할 필요 없이 취소소송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하천, 이 판례 이거 먼저 봅니다. 여러분 3, 4분 좀 이따 볼게요. 하천구역에 내가 무단 점용을 했습니다. 민원이. 그 이후로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부가처분을 받고 그거와 동시에 부당이득금을 또 안 냈더니 그걸로 인해서 가상금 징수처분도 받았어요. 즉 처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부당이득 내라 또는 부당이득 내라고 안 내? 그럼 가상금도 내. 두 가지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됐죠. 그죠? 부당이득을 내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상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 부가처분을 먼저 내가 가상금 징수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 절차를 먼저 거쳤어요. 즉 가상금 징수처분에 대한 걸 다투면서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에 대한 같은 단계, 다음 단계를 연속된 단계로 볼 수 있는 이번에는 부당이득도 그러면 다투려고 할 때 부당이득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연속되는 처분 중에 하나인 가상금 처분에서 내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오케이 받았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부가처분과 함께 행정소송도 같이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두 개 중에 하나를, 연속된 처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전심 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는 전심 절차 안 거치고 행정소송 가능하다는 게 바로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 바뀐 변경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이건 민원인이 뭔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행정청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뀐 거 가지고 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줬다면 당연히 민원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예외적인 내용들 두 개 각각 예외가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제기는 해야 되지만 재결 자체까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제기 자체도 없이 취소소송 가능하다.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심판을 거쳤냐 안 거쳤냐는 당연히 원칙상으로는 취소소송 제기 당시에 충족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적법 요건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되는 게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내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러한 재결 절차까지 거쳤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당연히 거쳐야 되죠. 즉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당했다. 그때는 취소소송에서도 당연히 각하라고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적법하다고 각하를 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를 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근데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해서 재결을 내렸어요. 그럼 과연 이거를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미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때부터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된 게 맞고 그 각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수해가지고 각하를 해야 될 걸 잘못해서 본안까지 가서 재결을 내려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FM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취소 소송에 갈 수 있냐 없냐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취소 소송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거쳐야 돼요. 자, 무효 항의 소송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무효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위법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예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은 물론이고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는 상황 자체에서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안 거치고 제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하지만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한다. 이거는 그냥 취소 소송으로 보라고 했었죠. 이럴 때는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당사자 소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죠. 처분 자체를. 근데 당사자 소송은 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당사자 소송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이제 관할로 넘어옵니다. 관할 여러분. 자, 우리 당대의 재정관에서 관할 밑에죠. 맨 밑에. 자, 관할이란 건 여러분들이 뭐 경찰서 같은 데 갔을 때 여기 관할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파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동마다 파출소가 있고요. 경찰서는 보통 뭐 구나 또는 시마다 있죠. 그러면 그 행정구역 안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관할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맡아서 하는 거죠. 즉, 그 관할이 이 관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셔서 뭐 구청에서 일을 하시게 됐다라고 보면은 그 구청은 그 구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관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서초구에서 그걸 관할하지 않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법원에서는요, 어떤 관할이 있냐면 방금까지 봤던 건 이제 행정청의 관할이라면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을 보고 있으니까 소송의 관할은 역시나 우리가 서울에 있어서 어떤 처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광주지방법원에다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일단 원칙이 된다. 이거는 피고가 지금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그러면 그 행정청이 어디에 있냐를 먼저 따져가지고 그 행정청의 소재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세종시에 보통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있죠. 근데 어찌됐건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동작구청을 상대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동작구청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밑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각호 하나가 이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또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해서 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하나죠? 대법원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서울의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는 다른 지역의 행정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행정청이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제기할 수 있다지 제기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래 행정청 그 1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되고 아니면 요 두 개에 해당한다면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토지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제기해야 된다는 없어요. 여기.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재판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이거 밑에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행정법원만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에는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의 법원이 따로 없어요. 서울만 서울행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죠. 자,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냐? 서울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은, 다른 지역은 행정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때까지는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이런 행정소송을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행정법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방법원이 있죠. 뭐 수원지방법원이 있고 인천지방법원이 있죠. 그런 그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소송을 관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강릉지원에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방법원은 뭐고 또 지원은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원은 대법원이죠. 그 밑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방법원이 있죠. 그래서 지방법원부터 보통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방법원이 각각 그 소규모 도시에도 다 있진 않아요. 뭐 전라도로 따져보면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그 밑에 순천이라던가 뭐 다른 그 소도시들이 있죠. 그럴 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라는 그 지원법원을 따로 둡니다. 그리고 그 지원 아래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순천지원에서 관할하는데 더 작은 사건 같은 경우는 여수시 법원도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관할, 그 법원 자체의 관할을 따져가지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뭐 소액사건은 시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따질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을 따지기 때문에 굳이 지원이나 뭐 시군 법원까지 따질 필요 없이 다른 지역, 서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있다면 행정법원에다 하면 되지만 아직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은 강릉 지원까지도 행정소송을 관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시험에서 정말 어렵게 낸다면 이 강릉 지원이 특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행정소송법에 이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문 문제로 낼 것 같으면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강릉은 좀 독특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한 문제 당연히 잘 맞출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소송의 재판 관할. 일단 이 관할은 크게 토지 관할, 뭐 사물 관할, 심급 관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보통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돼요. 방금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소송법 규정 있죠? 그 규정이 이런 애들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임의관할은 그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판권을 분배한다. 이건 민사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관할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행정소송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해놨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예외적으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죠? 이럴 때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지 필요적이 아닙니다. 필요적은 반드시 거기에다가만 제기를 해야 될 때 필요적이라 표현을 하는데 필요적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특별관할이라 그래서 우리 사망,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행정법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조문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상식적으로 합의관할이라는 것도 있는데 양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그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아예 특정 법원을 서로 관할로 하기로 합의를 따로 했다. 그럴 때 이제 합의 관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론 관할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래 원칙상 그 법원 관할이 아닌 데다 제기를 했어요. 근데 피고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소송을 계속 얘기해요. 변론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변론 관할이 따로 생긴다라고 보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거는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물 관할이란 거는 이제 합의 분야, 단독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2억까지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2억 이거나 2억보다 낮다. 그러면 단독 재판부라 그래서 판사님이 한부인 재판부로 배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2억을 넘어요.
그럴 때는 금액이 커지니까 합의부라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 재판부로 사건이 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사건은 그냥 합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물관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단독이 아니라 판사님 세 분이 계시는 그 합의부에서 소송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급관할은 당연히 1심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리고 1심 행정법원에서 내가 소송에서 졌다. 그럼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조문 내용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관할을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관할도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관할을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그대로 각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을 해줍니다. 바로 각하시키지 않아요. 또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 법원에 이송을 해줍니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역시나 행정소송은 민사법원에는 관할이 원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판례는 이 경우에도 관할 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지만 그 수소법원은 받을 수, 소장, 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을 직접 받은 그 1심 법원을 수소법원이라 합니다. 그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소송도 관할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관할을 갖고 있죠. 그럴 때는 법원은 원고에게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성명권을 먼저 행사를 하죠. 성명권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다음에 그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행정소송으로 당연히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판례 밑에 올해는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392페이지 이 판례가 지금 원래는 방금 그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오표는 올려드렸는데요. 이 판례도 방금 봤던 판례랑 비슷해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면 수소법원은 방금 봤던 판례가 이 앞에 판례고요. 그 뒤에 그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적법한소라고 바로 각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는 그 결론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제가 괄호 쳐놓은 거는 이거는 당연히 소송 자체로 의미가 없을 만큼의 엉망인 소송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391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예를 들면은 관리 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이죠. 근데 그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논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관할이 잘못됐을 때 이송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법원에도 이와 비슷한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그 소송을 한 재판부로 옮겨가지고 한 번에 판결을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 소송이 먼저 제기가 돼 있고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이 돼 있다면 그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어디로 옮겨요?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그죠? 다른 법원으로 취소 소송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법원에 있는 거를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취소 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이면 2심 변론 종결까지입니다. 병합할 수 있고요. 피고 외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서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송, 이건 병합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갖고 오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취소 소송과 관련된 다른 소송들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심리 중복이나 굳이 다른 법원에서 또 중복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재판의 모순, 이 재판부에서는 이 결정을 내렸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재판의 모순이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 청구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인정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이 조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소 소송이란 건 어떤 처분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그 부적법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것도 손해를 봤다. 그럼 국가배상도 제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 취소 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제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취소 소송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송이죠.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판단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는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에 조세를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조세부가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냈겠죠. 그럼 돈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조세 과원합금 환급 청구 소송, 이거 민사죠. 부가가치세 빼고 다 민사라고 했어요. 돈 돌려받는 거는. 이거 민사도 조세부가 취소 소송인 행정소송으로 이송해 와가지고 소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고요. 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은 대집행 절차에서 개고 처분과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개통 실비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청구의 이송,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봤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요건은 주된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어야 되고요. 법원이 그 이송이 의미가 있다. 그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지만이 이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효과는 당연히 취소 소송이 계속된, 행정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넘어온다는 거고요.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송받은 법원은 그 이송 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그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인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우리 아까 391페이지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병합입니다. 10조 2항이었죠. 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병합은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 병합은 한 명의 원고가 한 명의 피고에 대해서 하나의 절차에서 여러 가지 청구 자체가 여러 가지인 거, 그죠? 그래서 원래 청구를 하고 있다가 다른 또 처분 자체, 피고도 똑같을 때 다른 처분도 같이 이 재판부에서 내가 소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재판부로 병합시키면 됩니다. 자, 하나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청구와 취소 청구를 그럼 내가 하나의 재판부에서 받을 수가 있냐? 근데 우리가 무효 확인 청구랑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아니, 취소 요건이면 취소만 되는 거지 어떻게 취소도 되고 무효도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합니다. 우리 어제 주의적, 예비적 배웠죠. 만약에 주의적으로 무효를 해주되 만약에 무효만큼의 하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그럼 취소 처분은 취소가 될 만한 처분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주의적 먼저 따져보고 주의적으로 내가 소송을 했을 때 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소송에서 이겨보려고 할 때 주의적, 예비적 청구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병합이죠. 주의적 청구 소송이 있고 예비적 청구 소송이 있으면 그때 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하다. 왜냐? 그 두 개의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병합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어제 배운 거는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가는 거. 근데 하나씩 좀 보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병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병합은 그 여러 개 청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모두 심판을 다 해주세요 라는 게 바로 단순 병합입니다. 그래서 뭐 1재판이 있고 2재판이 있고 3재판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시켜가지고 그 세 개 청구를 전부 다 차례대로 다 심판해주세요. 이게 바로 단순 병합입니다. 그 다음 선택적 병합은 여러 개 청구가 있는데 뭐 1, 2, 3 재판부에서 다 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다 갖고 오되 요것처럼 다 심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가 내가 인용이 된다면 다른 청구는 아예 그냥 심판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그 목적으로 가져왔다. 그게 바로 선택적 병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게 이거죠. 예비적 병합은 내가 주의적
청구인 1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3재판에서 가지고는 5대 만약에 1재판에서 내가 소송에서 진다. 그러면 나머지 2, 3을 순서대로 예비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예비적 병합이고 이거는 각각의 청구가 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적 병합은 각각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거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 개념적인 건데 민사소송 관련된 개념인데 행정소송에서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취소랑 무효 청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하다. 선택적, 단순 안 된다. 그렇죠? 이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관적 병합은 원고, 피고,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다수일 때, 즉 A 행정청에 대해서 1 청구를 제기했었는데 다른 법원에서 B 행정청을 가지고 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소송을 합치면 행정청이 따블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주관적 병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건은 어떻게 되냐? 각 청구가 적법해야 되고요. 주된 청구인 행정소송에 관련 청구를 병합해야 됩니다. 즉, 주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병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후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다면, 자, 무효랑 취소 병합하면 일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 제소기간을 따져보면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가 됐다면 제소기간 도과 후에 취소 소송이 병합됐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종류만 다른 거랬죠. 앞에서 봤던 내용은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소송이 제소기간 지켰으면 뒤에 거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나 조사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효과는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병합이 되고요. 주된 청구가 만약에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청구도 당연히 각하가 됩니다. 자, 병합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만약에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조세에 관련된 거 조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사에서 제기했던 조세로 냈던 돈 반환받고 싶어서 제기한 것도 병합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소송에서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그 처분이 취소가 돼야 되고 확정까지 돼야 되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취소 소송 그 재판부에서 두 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처분 취소를 다투고 있고요. 하나는 조세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고자 해요. 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그 처분이 취소가 되고 그 취소가 된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실제로 그 처분이 취소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즉, 원래 1심에서, 예를 들면 1심에서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 처분만 다투고 있는 하나의 재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행정청이 그 1심에서 졌죠. 근데 행정청이 봤을 때 이거는 그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심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1심 재판이 있던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항소 제기를 안 하면 그 1심이 선고가 있고 나고 2주 뒤에 확정해야죠. 즉 판결이 선고되고 2주가 지나야지만이 확정이 돼서 그 처분이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처분 취소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재판을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드시 그 당해 처분이 취소되고 확정까지 돼야지만이 그 부당이득 민사소송에서 다투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효과가 생긴다라고 해버리면 애매하죠. 왜냐? 아니 이 지금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이 2주 기다려야지 그 효과가 발생하면 같이 그 재판부에서 따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럼 그 2주 뒤에 따로 판단을 또 해야 되냐? 왜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그 판결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취소만 되면 되지 굳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이게 뭔 소리야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제를 전환을 확실하게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351페이지부터 393쪽까지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 본안전 요건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소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하나씩 목차별로 잘라본 겁니다. 그쵸? 검토해본 거고 이제 그건 끝났고요. 취소 소송에서 이제 소송 참가와 소외 변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소송 참가와 소위 변경은 앞에서 좀 배웠던 내용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소송 참가는 소송 계속 중에 자신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그 소송 절차에 새롭게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있었죠? 근데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재판이랑 관련이 있는 제3자라던가 아니면 행정청이 중간에 소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송 참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송 참가는 크게 두 가지죠. 제3자의 소송 참가와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보통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피고 쪽으로 소송 참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보시면 되죠. 왜냐? 아니 행정청이 피고인데 다른 행정청이 갑자기 원고랑 같이 붙어버린다. 그럼 되게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피고 쪽으로만 있고요. 제3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원고랑 같이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피고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른 행정청은 피고 쪽으로만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자 소송 참가 의의부터 봅니다. 취소 판결의 제3자효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따 볼 건데요. 그 제3자 그래서 그 당사자랑 제3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 원래 소송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3자는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려고 한 사람 그리고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3자가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역시나 원피고죠. 또는 행정청의 신청, 여기는 제3자 행정청이 말하는 겁니다.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거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적법 요건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 뒤에 절차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좀 보셔도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고요. 제3자의 소송 참가의 요건은 타인의 취소 소송이 당연히 계속 중요하되고요. 심급 불문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3심에서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송이나 병합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심 변론 종결시 전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이 소송 참가는 3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 제3자로서 내가 권익 침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대신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 되지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로는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른 행정청 소송 참가 요건을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시기는 둘 다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3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이다.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갔다가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행정청 같은 경우는 피고 측에만 참가가 가능하다. 원고 측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불복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제3자가 참가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니 너 이해관계 없는데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제3자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걸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 같은 경우는 참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참가인의 지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소송 참가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거의 1시간 다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아마 이따가 보긴 볼 겁니다. 그 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송 참가는 공동소송 참가인이 있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있어요. 공동소송 참가인은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반드시 합일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즉 소송 결과가 있는데 그게 지금 피고로 되어 있는 자와 제3자가 반드시 만약에 피고가 지면 제3자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처럼 그 판결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될 때는 그 제3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동소송 참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은 이런 그 결과가 합일적으로 돼야 될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면 그때 참가하게 되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제3자가 바로 이 지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소송 참가하게 되면은 어떤 지위에 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공동소송 참가인의 지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 같은 경우는 단순 보조 참가인의 지위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판례보다. 자, 소송행위 같은 경우는 공동소송 쪽 보조 참가인이랑 단순 보조 참가인은 뭐가 다르냐? 요 밑에 내용이 다릅니다. 이 보조 참가인 같은 경우는요, 어찌됐건 소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피참가인은 원래 소송에 들어와 있던 걸 말하겠죠? 얘가 새로 들어온 참가인이라면 그 피참가인은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 소송에 들어있던 그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 참가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가 행정청이죠. 이때는 행정청이 들어와서 같은 피고로 같은 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행정청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새로운 행정청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3자 같은 경우는 보조 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기 때문에 그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차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대신에 유리한 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즉, 아니 네가 나중에 굴러 들어온 돌인데 이미 원래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는 불리한 소송 행위를 해버리면 원래 당사자는 짜증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는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참가인이 상소를 했으면, 상소는 항소랑 상고를 말하는 거죠. 참가인이 항소를 했으면 그 원래 피참가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같은 편이라 봤을 때 항소를 했다는 건 내가 졌는데 위에 재판부 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피참가인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인이 상소한 경우 소송 당사자인 피참가인은 상소 취하거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내가 유리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걸 네가 반대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참가한 거죠.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에서 집어넣었는데 이제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나온다면 진짜 어렵게 낸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전부 다 상고를 했습니다. 3심으로 갔어요. 져가지고. 근데 각각의 상고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피참가인 같은 경우는 A라는 이유로 상고를 했고요. 참가인은 B라는 이유로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고심에서 판단을 이제 A도 하고 B도 다 할 건데 이제 A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참가인이 A에 대해 상고이유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A에 대해서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참가인이 원래는 A에 대한 상고 이유는 주장하지 않았었죠. B만 다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참가인은 B에 대해서 상고심 판단할 때 자기 주장하면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A에 대한 판단하면서 참가인이 저 사실 이 A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주장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냐? 아닙니다. 추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처음에 상고 이유를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 기한 내에 주장한 것만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기한 내에 주장하지 않은 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참가인 B는 A 판단에 있어서는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와 관련해서는 참가인이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조 참가, 공동 소송 참가, 독립 당사 참가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그 내용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안 됩니다. 제3자는 되는데 행정청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행정청 같은 경우는 보조참가인의 지위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법상 행정청이 보조참가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행정청이 이렇게 참가한 거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송 참가가 가능했던 거고요. 소송 참가가 돼서 그럼 어떤 지위를 갖냐라고 했을 때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이건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됐고요. 대신에 지위를 따질 때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소송 참가, 이것도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과 공동소송 참가가 허용된다는 게 뭐 다수설이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독당참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조 참가나 공동소송 참가는 원고나 피고 중에 한쪽으로 붙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한다면, 독립은 말 그대로 원고 피고랑 각각 입장이 다 달라요. 제3자도 달라요. 즉 이거는 원고, 피고, 제3자가 다 자기 주장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 당사자 참가예요. 근데 중요한 건 행정소송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행정소송은 원고랑 피고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제3자가 들어와서 원고나 피고한테 다 뭔가를 주장한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독립 당사자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소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자,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신청으로서 청구를 변경해서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소의 변경은 청구 그 자체의 변경이어야 되고, 단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소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소 종류만 바꾸는 게 있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그 처분 자체를 바꾸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종류부터 보면요. 아까 앞에서 우리 항당민기취무부에서 항고소송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취소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꾸거나 부작위 위법 소송으로 바꾼다. 또는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 종류의 변경이자 소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적용 범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은 변경이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 계속 중이고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참가랑 다르죠? 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했지만 소 종류 변경은 2심 변론 종결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상고심에서는 소 변경이 안 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소 변경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는 안 돼요. 소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기초에는 당연히 변경이 없어야 되고요. 자, 이번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소송 대상인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행정청이 만약에 바꿔버렸다. 그럴 때 바로 바꾸는 게 바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 소송, 무효 항의 소송, 당사자 소송 안에서 인정이 되고요.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변경된 처분 자체가 아예 없죠. 왜냐면 처분 자체를 안 해주는 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이때는 처분이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소 종류의 변경에서 그 효과는요. 절차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절차는 새로운 소는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제소기간 공부할 때 좀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새로운 피고나 종래의 피고는 즉시 항고도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 허가가 결정이 되면 피고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원고는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그냥 제기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 변경 같은 경우는 효과는 새로운 소 똑같습니다. 구속 취하되는 거 보고요. 새로운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원래는 그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계속 중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적법 요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중이었겠죠. 근데 행정청이 이걸 갑자기 처분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그럼 다시 또 적법 요건을 또 따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치주의까지도 전부 다 적법 요건 중에 하나죠. 전치주의 다 갖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그런 그 처분이라고 봤을 때 중간에 행정청이 처분을 바꿔버리면 다시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또 제기하고 다시 와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역시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가능합니다. 단 행정소송과 관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의 변경이 있을 때 기준으로 본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의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다 봤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앞쪽에서 우리 적법 요건을 열심히 봤던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뒤에 이제 소송의 뭐 변경이나 뭐 병합 이런 거는 약간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3강 정도 하면 진짜 우리 기본 강의가 끝이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6단원 공부하면서 외워야 될 좀 판례가 많다 보니까 좀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적법요건 끝난 이후부터 앞으로도 이제 나머지 애들도 적법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6단원 초반보다는 좀 더 내용이 쉬울 거고요. 좀 더 힘을 빼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취무부에서 무부는 또 그렇게까지 또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저랑 같이 또 강약 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습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